네, 오케이, 좋습니다. 개념 심기 3주 차네요.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함수 부분을 들어가게 됐고요. 명제 관련해서는 코시 슈바르츠까지 지난 시간에 했었었죠. 코시 슈바르츠 관련된 뭐 추가 문제 해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다른 영상들 그것도 이제 추가로 더 올라갈 건데 일단 우리 정규 수업을 먼저 제대로 밟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함수 관련된 거를 드디어 도입을 하는데요. 원래는 역함수도 들어가죠. 근데 역함수는 다음 시간으로 뺄 것 같고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합성함수부터 먼저 조금 제대로 배우는 게 낫다 싶고, 어차피 유리함수, 무리함수 부분에서도 이제 함수 관련된 것들을 활용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개념들을 찬찬히 훑어가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내용들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함수와 그래프 관련된 거 도입부터 먼저 보도록 합시다. 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함수 자체의 도입 부분에서는 함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함수를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볼 건데 그게 이유가 뭔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원래 우리가 함수를 배웠습니다. 그때는 함수를 그냥 간단하게 y는 x 그래프 그리는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래는 중학교 1학년 때 아이고 잘못 선택했구나. 원래는 중학교 1학년 때 순서쌍이라고 해가지고 배웠어요. 그래서 순서쌍 배우면서 이 순서쌍을 활용을 해가지고 좌표를 찍을 수 있다. 그리고 함수는 그렇게 좌표가 무지하게 많이 찍힌 건데 단지 조건이 있었죠. x하고 y 사이에 이제 x는 입력으로 들어가고 y는 출력으로 되는 건데 그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함수죠.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입력과 출력 사이에. 근데 이 입력과 출력 사이에 있는 관계를 해석을 하고 그 입력이 한 번, one at a time이라 그러는데 한 번에 하나씩만. 근데 빠지는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 2, 3 이렇게 있고 y는 x라고 내가 지정을 했는데 이게 그랬으면 한 개니까 똑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1, 2, 3 이렇게. 근데 내가 여기서 갑자기 4, 6 이렇게 됐는데 1, 2, 3까지는 가다가 4에서 아무 짓도 안 해. 이런 건 함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함수라고 하려면 우리가 입력으로 두고 있는 그 녀석으로부터 출력으로 받는 쪽, 그러니까 주는 쪽과 받는 쪽이 무조건 한 번에 하나씩의 관계는 맺어져야지만 그것을 함수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함수의 지위를 갖는 그런 형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서 왜 함수 얘기를 그렇게 다시 꺼내게 되느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이제 함수도 입력값을 제한 지을 수 있다 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뒷단원에서 유리함수는 y는 x분의 1, 그 다음에 뭐 무리함수 루트 x 배우게 될 텐데, 루트 x 같은 경우에는 음수의 제곱근은 우리가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카르트 좌표계에서는 입력값의 x를 음수로 가져갈 수가 없어. 근데 음수가 정의가 안 되는 영역을 그냥 우리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y는 x 그래프랑 y는 x 제곱 그래프 있죠? 이런 거는 우리가 딱히 그냥 x하고 y를 실수 전체로 놓고 풀었어요. 그렇게 해도 되니까. 근데 앞으로 배우게 될 함수들은 그 특수성 때문에 입력값을 제한해 둬야 되거든요. 물론 출력값도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력과 출력의 바운더리를 내가 지정해 줌으로 인해서 함수를 지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함수처럼 행동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애들이 있다. 그런 거랑, 그 다음에 집합 부분을 배웠으니까 집합에서의 내용이 이렇게 함수랑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함수를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핵심 개념부터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대응되는 것, 그러니까 입력으로 들어간 x와 출력으로 들어간 y 사이에 관계를 맺어주도록 하는 거 우리가 보통 이제 대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집합이 아니어야 하고요. 일단 입력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씩 대응되는 걸 갖다가 이거를 x에서 y의 함수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겹치는 것 없이 한 번씩만 들어간 걸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단어를 몇 개 좀 쓰게 되는데, 정의역, 공역, 그리고 치역, 이게 세 개가 있습니다. 함수값도 물론 이제 의미는 있는 건데, 이제 하나하나 좀 보면 우리가 어떤 그 집합 기호를 쓸 테니까 x에서 y로 숫자가 가요. 어떤 f라는 규칙에 의해서. 그러면은 이 주는 쪽 원소를 모두 다 포함한 애를 갖다가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부르는데, 정의역은 다른 이름을 더 이상 붙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 모든 원소들이 한 번씩 화살을 쏘게 돼 있으니까 딱히 이름을 붙일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 이제 출력 쪽을 보게 되면 때로 우리가 1, 2, 3 이렇게 됐는데 1하고 2는 받았어.
근데 3은 받을 게 없어요. 왜냐면 함수가 더 이상 없어서. 그러니까 정의역에 더 이상 원소가 없는 거죠.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게 되면 받는 쪽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공역이라고 부르지만 받는 쪽 전체를 공역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실제로 받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들은 한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치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함수값 전체, 함수값이라는 거는 y equal fx에서 y 값을 함수값이라 그러죠. 이거는 공통석 1에서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함수의 치역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함수값 전체. 그러니까 받은 화살을 맞는 쪽만 모아놓은 것. 진리집합 같은 거죠, 일종의. 그래서 치역은 항상 공역의 부분 집합이 되게 돼 있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하고요. 뭐 정역은 도메인, 공역은 코도메인, 치역은 레인지라고 부르는데 실제 이 레인지는 그 C 언어에서 입력 하나의 명령어로 사용도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수값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녀석은 그냥 원소 y, x에서 y로 대응됐어요. 그 원소 y 값 자체를 우리가 x에서의 함수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특정 정의역의 원소 x에 배응된 출력에 있는 치역에 있는 y의 한계 값, 그거를 함수값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한 김에 여기서 하나만 조금 더 이제 얹혀주자면 함수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뭔 얘기냐면 함수식이라는 거는 y equal x제곱하죠.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를 우리가 그냥 쓸 때는 이제 함수로 정의할 때 함수 단원에서는 얘를 f of x는 x제곱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 x제곱이라고 말하는 요 녀석 있죠. 요 녀석 자체가 그냥 함수식이에요. 함수를 식으로 표현한 것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알고 있으면 일단 이제 그 함수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다 이제 이해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시를 보자면 x에서 y로 가는데 정의역을 이렇게 둬요. 그러면 1번에 보면 f1의 함수는 1에서 a로 갔다, 2에서 b로 갔다, 3에서 c로 갔다, 근데 3에서 d로 갔다. 이거 안 되는 거죠. 3 한 방에 c, d를 동시에 맞출 수는 없어요. 1타 2피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함수라고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함수가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얘는 3이 화살표를 쐈어야 돼요. 없어서 함수가 아니고 요 3번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맞출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x 서로 다른 두 개의 x가 하나의 y에 꽂히는 건 가능해. 언제 우리가 그런 거 배웠죠? 2차 함수에서 y는 x제곱일 때 y가 1이라고 하면 그거에 대응될 수 있는 순서상은 마이너스 1,1도 있지만 1,1도 있었죠. 분명히 함수값이 똑같습니다. 치역의 원소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x의 입력값은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건 가능하거든요. 되겠죠? 자, 그래서 함수를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수직선을 그어 보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1대1 함수도 요 바로 뒤에 가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크게 함수를 파악하는 방법이 1대1 함수 파악하는 것 그리고 함수 자체를 파악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함수를 판별할 때는 우리가 이제 순서상으로 쓰면은 입력 x에 대한 함수값 fx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함수에 대해서는 이런 집합이 허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범위에서만큼은 화살을 한 번씩 쏴야 되니까 좌표 평면에서 내가 뭐 예를 들어 0부터 한 4까지 점수를 줘요. 이렇게 1, 2, 3, 4.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각각의 대응되는 점을 찍었다 이거죠. 그러면 한 번씩만 점이 찍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면 요 세로 방향이 있지. 요 세로 방향으로 이제 그 해당되는 호환되는 x의 입력값이 들어가 있는 값을 보는 거야. 그렇게 해갖고 이 수직선을 그어서, 그러니까 수직선이라는 게 위아래로 긋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었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야 돼요. 그래야만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났을 때 그러면 그거는 제대로 된 겁니다. 오직 여기 보면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난다고 되어 있죠. 요렇게 되는 게 함수 판별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말이 나온 김에 1대1 함수라는 말을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1대1 함수라는 말은 뭐냐면 아까도 쌤이 얘기를 했지만 y는 x제곱 그래프 같은 경우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냥 y는 x제곱이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얘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하나의 y에 대해서 x가 몇 번 값이 꽂힐 수 있어요? 최대? 2번까지 꽂히죠? 이게 2차 함수지. 근데 이거 허용이 된다고요. 함수는 y가 여러 번 받는 건 괜찮아.
근데 x가 2번, 3번 쏘는 건 안 된다고요. 그건 괜찮단 말이지. 그리고 실제로 y가 한 몸에 혼자서 뭐 예를 들어 아이유라든가 뭐 민지라든가 뭐 손흥민 이런 애들처럼 유명한 애들 있잖아요. 막 꽃다발을 다 받아요. 그러는 건 돼요. y만, 그러니까 받는 쪽만, 그러니까 주는 쪽에서 한 발씩만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부르거든요. 상수함수. 그래서 보통 이제 y는 c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함수 단원에선. 근데 이거하고 우리가 비슷한 걸 어디서 봤냐면 y는 q 본 거 기억나요? 그 직선의 방정식에서 도형의 대칭 이동을 할 때 x는 p, y는 q 해가지고 뭐 2p 빼기 a, 2q 빼기 p. 그래갖고 y는 something에 대한 대칭 이동, x는 something에 대한 대칭 이동 이렇게 해가지고 y는 어쩌고 하게 되면은 그게 수평선으로 그어졌고 x는 어쩌고라고 하면 수직선으로 그어졌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직선 판별법 이외에 우리가 1대1 함수인 걸로 보고 싶다 그러면 수평선을 그으면 되는데 바로 뒤에 나오니까 제가 그걸 판단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밑에 것부터 예시를 좀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챕터를 하는 데 있어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함수와 비교를 하는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런 재미가 느껴지지 않고 쌤이 설명한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사실 지금 당장 영상을 멈추고 중학교 2학년, 3학년의 함수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가 안 되는 상황에서 여기 더 이상 진도 나가봐야 아무것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거는 명심하세요. 자, 원방 아까 그 우리 했던 거 있죠? 위에 보면 원인데 이렇게 되면은 뭐라고요? 함수가 아닌 걸 알 수가 있죠. 왜? 한쪽에 값이 여러 개가 찍히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 y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이런 걸 함수라고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1? 이건 함수 맞아요. 근데 포물선 x는 y제곱? 얘는 뭐냐면 이 x하고 y가 입장이 바뀐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우리가 기준을 x를 입력으로 잡고 y를 출력으로 잡는 거를 사회적 약속으로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의 x에 대해서 두 개의 y 값이 이렇게 잡혀버리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건 함수가 아니다. 됐죠? 함수인 거 아닌 거 따지는 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뒷단원에 나올 내용인데 조금 뒷다리 잡아보는 심정으로 쌤이 이제 추가로 넣은 게 뭐냐면 바로 유리함수예요. 이 녀석은 지금 보면 원래 y는 x분의 1의 그래프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y는 x분의 1 그래프가 되게 되면 x축, y축을 기준으로 점근선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적 없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점근선이라고 해요. 점근선. 근데 이 점근선이라는 거는 무슨 개념이냐면 x하고 y의 함수값의 사이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장소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x축과 y축입니다. 왜냐면 y는 x분의 1이라고 했었을 때 분모에 0이 들어간 건 우리가 어떤 수를 0으로 나눈다. 이거는 값을 알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데카르트 좌표계는 엄밀하게 딱딱딱딱 점을 찍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fx라는 규칙을 가지고 뭐 0부터 10까지 자연수 아니면 뭐 실수 아니면 유리수 범위에서 무리수 범위에서 이렇게 좌표를 정해주잖아. 좌표를 들어갈 수 있는 x를 정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선 빠짐없이 전부 다 점이 찍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점이 찍히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는 그런 사칙연산을 뛰어넘는 공이라고 하는 더 거대한 약간 어머니 같은 존재? 그런 사회적 약속이죠. 뭐 예를 들어 가위바위보 락시더 페이퍼 한다고 하면은 가위바위보 하면 가위가 바위를 이기지 바위가 가위를 이겨요? 가위가 보를 이기지 보가 가위를 이기냐고요.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나름대로 지켜지는 룰이란 말이야. 분모자가 x에다가 0을 못 넣어요. 그래서 x가 0일 때 y값이 없습니다. 근데 x가 0일 때는 y축이란 말이죠. x가 어떤 값을 가져가더라도 요 y 위에서 y값은 항상 변하니까 y축에 있는 게 x는 0의 범위가 되면서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y가 0인 것도 그럼 왜 안 되죠? y가 0이라 그러잖아. 그럼 이거 y가 0일 때 이거에 해당하는 x값을 정의할 수 있나요? 1에다가 어떤 수를 나눠서 0을 만든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지. 그 몫이 0이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y가 0이든 x가 0이든 값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점근선이라고 하고 이제 다음 주차에 유리함수 관련된 부분 나가게 될 텐데 그때 설명이 제대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x 빼기 1분의 1로 되어 있지. 그러니까 얘는 왜 우리 그 y는 x 되어 있었을 때 이거를 x축의 방향으로
뭐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러면 이걸 결국에 식을 어떻게 썼었죠? 요 x 자리에다가 x 빼기 a로 넣고 y의 자리에다가 y 빼기 b로 넣었었지. 그 b를 갖다가 이쪽으로 이항을 하니까 y는 괄호하고 x 빼기 a에 더하기 b로 1차함수식이 굳어졌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유리함수도 y는 x분의 1에다가 y 빼기 b는 x 빼기 a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y는 x분의 1 그래프를 기준으로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거 그래프의 개형이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기울기가 안 바뀌면 개형을 유지한 상태로 움직인 그래프가 요 그래프예요. 그래서 좀 보면 여기 가운데 x는 1 해가지고 점 쭈쭈쭈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유리함수에서 하게 될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지역 학교에서 이 문제만큼은 시험에서 틀리면 안 돼요. 너무 쉬운 문제니까. 당연하겠지. 왜냐면 함수 자체가 어려우면 끝도 한도 없기 때문에 오늘 그런 거 몇 개를 볼게요. 함수가 왜 어렵나 그런 것도 좀 볼 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정의역과 치역을 쓰라 그랬는데 이 녀석이 함수로서의 지위를 받으려면 x는 1을 제외해야 돼요. 그래서 x 빼기 1이 0이 아닌 곳에 대해서만 지정이 되면 된다. 여기서 r이라고 자꾸 나오는 표현이 있죠. 이탈릭체로. 이거 리얼 넘버 실수 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1이 아니면서 실수 안에 들어가는 정의역 D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치역 Y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걸 맞춰서 식을 쓰면 되죠. Y는 0이 아니면 돼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의역도 알고 공역도 알고 치역 알고 함수값 알아요. 자, 이제 여러 가지 함수에서 드디어 이제 원투원 펑션부터 해가지고 볼 건데 원투원 펑션, 원투원 코레스폰던스라 그래서 1대1 함수, 1대1 대응이란 말이 있어요. 자, 1대1 함수라는 말은 뭐냐면 아까 y는 x제곱 쌤이 얘기했었는데 이 녀석은 좀 불공평한 녀석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y에 x가 두 개가 달라붙는 거예요. 밑에 있네요. 예제가. 이 녀석 같은 경우 보면 하나의 y에 대해서 x가 두 개가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의 y에다가 두 개를 x를 먹는 것이 아니라 one at a time. x의 원소가 다르면 y의 원소도 대응되는 게 달라야 돼요. 이 얘기거든요. 대응된다는 게 뭐였죠? x에서 y로 화살표가 가는 거야. 가는데 예를 들어서 1, 2, 3 이렇게 있어요. 4, 5, 6 이렇게 있어. 근데 1이 4가 좋대. 2도 4가 좋대.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 쌤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게 1대1 함수라고 얘기하려면 어장관리하면 안 되고 삼각관계하면 안 된다. 사랑싸움 할 때처럼. 어장관리가 뭐예요? 어장관리는 애초에 함수가 성립이 안 되죠. 자기 혼자서 여러 개를 먹겠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삼각관계. 하나를 두 명이 좋아하는 거잖아. 이런 거 안 된다고요. 이런 건 1대1 함수로 취급하지 않아요. 이거를 한 방에 표현하는 게 요 가운데 있어요. 이거 별표 쳐주세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별표 쳐달라는 거는 오늘 보충 수업을 들으러 했던 학생들은 요 프린트를 받아갔어요. 메롱 안 왔던 친구들은 후회스럽지. 자,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무의 두 원소에 대해서 x1과 x2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의 함수값도 달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1대1로 한 개당 한 개씩만 주거니 받거니가 되겠지. 근데 이거의 대우는 함수값이 같으면 원소도 같아야 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대1 함수를 판단 짓는 건데, 그래서 이거 수평선 판별법이라 그래요. 수평선을 딱 그었을 때 겹치는 게 두 개 이상 있잖아. 그럼 얘는 1대1 함수라고 부를 수가 없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대1 함수를 골라보라고 한 건데 x제곱 1대1 함수 아니죠. 방금 했어요. 요 녀석은 우리 공수 1에서 했습니다. 뾰족 함수라 그래가지고 y는 0을 기준으로 데칼코마니가 돼야 돼요. x가 0보다 작은 애들 대비로 y는 x 그래프잖아 원래는. 그런데 y는 x 그래프에 대해서 x가 마이너스 5예요 예를 들어. 근데 절대값 들어가면 y가 얼마 돼요? 5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대응됐던 이 x가 0보다 작을 때의 y는 x 그래프에 대응됐던 모든 y의 음의 값이 x축을 기준으로 데칼코마니 돼서 위로 올라가줘야 돼요. 왜 x축 기준이죠? 왜냐면 x축이 무슨 값이 0이야? y가 0일 때니까요. 근데 y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b에 찍혔어. 그럼 얘를 x축 대씩 이동시켜서 b로 옮겨야 그게 맞는 거잖아요. 절대값이니까. 그쵸? 그렇게 붙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x 빼기 1. 요 녀석 직선이죠? 1대1 함수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내년에 배우게 될 건데 코사인 x라 그래가지고 삼각함수라고 불러요 이 녀석을. 쌤 도대체 그러면 함수 몇 개예요?
내년도 상반기까지 배우는 함수만 대략 7종류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수함수, 로그함수, 사인함수, 탄젠트함수, 코사인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되게 많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함수의 시작이에요, 이 단원은. 그리고 이 함수 단원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지배를 가지는 거냐면, 너네 유리함수, 무리함수 배웠지? 그런 형태의 패턴으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함수 계속 배울 거야. 잘 준비해.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등식, 방정식 이런 거를 공통수학 1에서 함수 다룰 때 다 했죠. 최대 최소값 구하는 거. 그 다음에 포물선이란 직선의 만나는 조건을 판별식으로 해석하는 거.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쓰는 거. 다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 다 물어봅니다. 한 번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웃기는 게 고등학교 2학년의 수학의 함수는 그러니까 좁고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흐름을 얕고 넓게 가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 하나의 그 영역만 좋아해서 막 나 이것만 공부해서 파가지고 점수 딸래 이런 게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학이 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조심하세요. 어쨌든 삼각함수는 이제 코사인 x라 부르는데 얘는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들 4분원 배운 거 기억나요? 4분원? 4분원 있었지. 4분원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4분원이라는 거는 결국에 x축, y축에 대해서 원이 다 존재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 원처럼 안 생겼는데 원이라고 믿으세요. 자, 4분원이라는 거는 그 x축의 1사분면에 해당하는 축이 우리가 이제 기준이 되거든요. 이 기준으로부터 해가지고 90도까지만 그리는 게 4분원이에요. 근데 그거를 360도로 계속 회전시킬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럴 때 코사인의 값은 우리가 단위 원을 사용을 하니까 이 하나의 좌표에서부터 수선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여기에 배응되는 반지름, 여기 지금 이건 4분원이니까 반지름이 항상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똑같죠. 그래서 빗별은 1로 고정이 됐는데 요 분모값, 그러니까 코사인은 이렇게 돌리니까 이 분모값이 점점 처음에는 컸다가 작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요게 패턴이 90도를 넘어가면 작아졌다가 커지고요. 180도부터 270도로 가면 다시 또 커졌다가 작아져요. 요런 패턴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게 주기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삼각함수 같은 애들을 갖다가 주기성이 있다 그래서 왜 시계가 똑딱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가죠. 하지만 자리가 유지가 되지. 한 번 찍은 자리를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이걸 주기함수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코사인 그래프를 제대로 그려놓은 게 요 밑에 있는 겁니다. 자, 분모값에 파이가 들어왔는데 그거는 일단 무시하시고요. 그래서 파이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원래 2파이R이죠. 그러니까 2파이가 360도예요. 그거 이제 호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호도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거는 지금 자세하게 할 수는 없고요. 이게 코사인 그래프예요. 그래서 코사인은 커봤자 값이 1이야. 왜냐면 이 4분원에서 직각삼각형 여러분들 할 때 보면은 직각삼각형이 거의 0도에 가깝게 되면 빗변의 길이는 항상 1로 고정인데 밑변이 1에 가까이 가죠. 그러니까 분모 분자의 값이 1이니까 1에서 최대예요. 근데 최대점을 찍고 이렇게 웨이브 타듯이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 근데 사인의 경우에는 빗변분의 높이인데 이 4분원에서의 삼각형이 결국 0도에 가깝게 가면 높이가 검정색으로 그려볼게요. 높이가 점점 작아지죠. 각도를 줄이면 줄일수록. 그래서 사인은 반대로 각도가 0일 때는 높이 값이 빵이기 때문에 사인은 0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사인의 경우에는 0으로 시작을 했다가 요 0으로 시작한 사인이 결국에 1을 찍었다가 정점을 찍고 파이에서 0으로 내려오고 요렇게 돼요. 요게 사인 그래프예요. 그래서 도대체 파이하고 각도하고 무슨 관계죠? 방금 얘기했잖아. 이 파이는 360도라고요. 그래서 파이는 180도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왜 360도냐 그런 거 얘기는 이제 내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선행 나갈 때. 근데 지금 일단은 파이가 180도하고 관련이 있어. 그리고 2분의 파이가 90도야. 요런 정도만 이해를 해두고 계세요. 그러니까 파이 자체가 원주율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원을 반바퀴 돈 것. 그러니까 한 지점에서 한 지점으로.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360도 한 바퀴거든요. 그거를 이제 파이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으시면 돼요. 실제로 여기가 파이 반영 여기가 90도죠. 2분의 파이가. 근데 코사인 90도면 0이라니까요. 왜? 여기 오면 코사인이 밑별의 길이가 없잖아요. 점점점 90도로 올수록. 요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 요거 좀 중요해서 좀 이제 얘기를 좀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1대1 함수는 그렇게 됐고요. 1대1 대응은
원투원 코러스폰던스라고 얘기하는데 코러스폰딩 뭐 그거에 상응하는 그 일치하는 뭐 이런 뜻이죠. 알아둬야 되는 중요한 영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1대1 대응의 경우는 아까 1대1 함수는 그냥 화살을 모든 정의역의 원소가 한 번씩 쐈다 빵야 쐈다는 가정 하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걸 대응되는 y 값이 서로 다르기만 하면 됐었죠. 그게 1대1 함수였거든. 근데 1대1 대응은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받았을 때 받은 애들만 존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고 4, 5, 6이 있어요. 4, 5, 6에다 7까지 다 해볼게요. 이러면 원소가 3개밖에 없으니까 한 번씩 쐈어요. 그럼 이 외톨이 어떨까요? 얘 외톨이 어떻게 해요, 이 녀석? 사랑도 없다 이거예요. 외톨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비어있잖아. 그러면은 치역하고 공역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1대1 함수야. 근데 치역에서 공역까지 일치해버리면 그러니까 더 빡세죠. 그러면은 이제 그게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이다? 그건 말이 돼요. 근데 1대1 함수면 1대1 대응이다? 그건 말이 안 돼요. 명제에서 우리 관계 얘기했었어요. 그거까지.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정리가 되어 있어요. 쭉.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쌤이 나중에 자료 양식을 한 번 더 요런 형태로 정리되어 있는 거를 다시 한번 만들 거예요.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일일이 눈에 보이는 비주얼까지 다 편집해서 만들어주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되는 대로 할 것이고요. 어쨌든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멈춰놓고 스크린샷을 찍어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 좀 재미있는 거 볼 건데 이거 지수함수거든요. AX제곱 AX제곱이면 그러니까 1대1 함수인데 1대1 대응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 뭔 얘기냐, X에서 Y로 한 발씩은 쌌는데 1대1 대응이 안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그 공역하고 치역이 다른 경우가 있다고요. 이거를 눈으로 다 보여주면 쉬워요. 그러니까 원소 나열법으로 아까처럼 쌤이 다 해놓으면 안 받은 공역에 치역으로 포함되지 않은 애가 있네? 그럼 그 1대1 함수지만 1대1 대응은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1대1 대응이 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화살을 한 번에 받는 거잖아요. 받아야 되는 입장인 건데 내가 화살을 쐈어. 근데 화살을 받을 애가 없을 때가 1대1 대응이 깨지는 경우죠. 근데 그거를 그냥 수식으로 줘버리면 여러분들이 헷갈려 한다고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수함수예요. 뭐 지수함수뿐만이 아니라 많은 함수들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y는 x 그래프인데 내가 정의역을 양의 정수로 양의 수로 한정 지었어. 근데 공역은 플러스 1부터 마이너스 1 이렇게 실수 전체래요. 우리가 특별한 언급을 안 하면 명제나 함수 단원에서는 다 이제 실수 연결로 보거든요.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얘는 분명히 x에서 y로 대응되는 가능한 원소들은 다 한 개씩 받았지만 음의 영역에서 받은 게 없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공역하고 치역이 같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럼 이제 이거는 1대1 대응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거죠. 지수 함수는 뭐 지금 쌤이 막 다 이것까지 일일이 다 설명하면서 그래프를 그려줄 수는 없어요. 근데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지수 함수는 모양이 이렇게 되게 돼요. 지수 함수 되게 재밌어요. 근데 얘는 y가 음수가 되는 영역에서는 값이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y를 실수 전체 범위로 봐. 그러면은 공역은 실수 전체인데 화살을 받은 쪽은 양수밖에 없으니까, 그쵸, 1대1 대응이라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1대1 대응의 개수 결정 문제도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 1부터 3까지 x의 범위가 주어져 있고 y가 -2부터 4까지래요. 이 상태에서 ax 플러스 b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1대1 대응이려면 공역하고 치역이 똑같아야 된다 그랬죠. x에서 화살을 받은 y가 집합 y로 표현된 이 전체의 정의역에 대해서 다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에서 내가 x가 1부터 3까지잖아. 그럼 1에서 -2로 값을 받고 3에서 4로까지 값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 그럼 이거는 맞죠? 1대1 대응이죠. 근데 내가 x에서 1을 가지고 화살 딱 쐈더니 -2에 꽂혔어. 근데 3은 3에 꽂혔어요. 그럼 3부터 4까지의 집합 y의 원소는 버려진 거잖아. 그럼 걔는 공역의 일부 중에서 치역이 안 된 거죠.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문제가 왜 난이도가 조금 있냐면, 잘 보세요. 여기서 특별하게 이 A의 기울기를 우리한테 정의하지 않았죠. 그냥 상수 A, B를 구하라고 했지. 그러면 A가 증가함수도 있을 수도 있고 감소함수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리니어, 그러니까 선형이다 그래가지고 곡선이 아니라 직선으로 가는 형태를 리니어 펑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걸 단조 함수라 부르는데 우리 말로는, 그러니까 단조롭다 이러죠. 아, 야, 너무 음악이 단조롭다 이러면 화음의 변화가 없이 일관성 있게 또르르 그대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단조 증가나 단조 감소라고 하면은 기울기의 값의 변화가 없이 그냥 쭉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조 증가면 증가 함수고 단조 감소면 감소 함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양수면 증가 함수로 구분을 하고 A가 0보다 작으면 음수로 이제 감소 함수로 구분을 지어 놓고요. 따로 문제에서 정해준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F의 입력값이 정의역의 범위를 마이너스 1부터 3으로 줬으니까 1일 때 마이너스 2에 대응됐다면 3에 대해서는 4가 대응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요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다 각각 대입을 해서 1,-2랑 3,4를 대입해서 연립방 정식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답이 나오겠죠. 꼭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는 감소함수예요. 그쵸? 그럼 감소함수면 입장이 뒤집어져서 F가 3일 때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F가 1일 때는 4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서로. 그렇겠지, 감소함수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대입해서 연립해가지고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이거 쉽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딱히 세팅이 주어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수학 때부터는 이런 설계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마지막 두 가지인데, 상수함수는 예미쌤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건 넘어갈 거고, 항등함수는 좀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서 자꾸 언급이 될 겁니다. 얘는 뭐 허수 i처럼 써 있는데 얘는 ix 이렇게 보통 불러요. 항등함수는 뭐냐면 내가 나한테 화살을 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x의 입력에 해당하는 대응되는 y가 y 아니고 얘가 x 본인이면 돼요. 이렇게 자기한테.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면서 정의역과 치역의 원소가 완벽하게 같으면 그러면 그거는 항등함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1대1 대응을 할 때는 정의역의 어떤 원소값, 그 다음에 치역의 원소값이 같아야 된다는 조건을 두지 않았었지. 그냥 뭐 1, 2, 2, 3, 4, 5 이렇게 그냥 한 개씩만 짝지어주면 되는 거예요. 빠짐없이. 그럼 그게 1대1 대응이었단 말이야. 근데 항등함수의 경우에는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함수라서 개수가 변하더라도 값이 바뀌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x하고 y가 완벽하게 똑같아야 돼요. 그럼 그 함수는 사실 y = x밖에 없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응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징, 항상 1대1 대응이면서 1대1 함수예요. 그래서 항등함수라는 얘기가 붙으려면 내가 내 자신한테 돼야 되는데 that's identical, you're so identical 이렇게 그 쌍둥이를 갖다 놓고 야 너네 너무 닮았어, you are so identical 이렇게 얘기하면 identical. identify라는 게 신분을 확인하다예요. 여러분들 공항에 가보면 뭐 갑자기 영어 시간도 아닌데 공항에 가서 신분증 검사할 때 보면 identification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provide your ID 그러면 너의 신분증을 보여줘 이거거든요. 근데 identity가 똑같은 애들, 그러니까 identical 이렇게 부르는데 그거의 이니셜이 i를 따온 거예요. 그렇겠죠? 어떤 학생이 물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항등함수는 뒤에 가서도 계속 따라올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합성함수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 굉장히 어려운 거 하나 남아있는데 그거 얘기할 때도 들어옵니다. 벌써 지금 알아요. 영상이 30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이제 반 왔어요. 오늘 1시간 되나요?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야. 자를 건데 어쨌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합성함수를 네가 쌉소리를 안 하면 되잖아. 알았어. 자, 합성함수를 보면 합성함수라는 거는 함수가 내 안의 함수라고 왜 여러분들 공통수학 1에서 배운 거 기억나요? 그 함수 안에 예를 들어서 x제곱에다가 여기에 제곱 붙고 x제곱 이렇게 붙어있다. 그럼 얘는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t제곱 플러스 t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 t를 x제곱으로 치환한 꼴이 됐지. 근데 t를 x제곱으로 가지는 거랑 y를 t로 갖는 두 개의 함수가 연결된 거죠. 이런 걸 합성함수라고 불러요. 오늘 얘기해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건데 이 항등함수가 특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합성함수의 교환 법칙이 성립됐다면 얘는 항등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앞뒤로 바꿔서 집어넣어도 그 순서가 상관이 없는 것, 그런 걸 얘기하거든요. 일반적인 서로 다른 함수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함수식이 조금이라도 다르잖아. 그러면 앞뒤로 바꿔 넣을 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면 함수식 자체가 달라져 버리면서 전혀 새로운 함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항등 함수에서만큼은 그게 안 통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항등 그러면 아니 내가 입력으로 들어가서 나 자신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은 뭘 배우는 거죠? 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왜냐면 쓸모가 없어 보이잖아. 근데 현실에서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계좌 이체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한테 송금하잖아. 그럼 송금 액수를 입력으로 넣어요. 그럼 출력으로 그 송금 액수가 그대로 전달돼야 되는데 이걸 하는 과정에서 이게 스캠은 없는지 뭐 플라는 없는지 뭐 레드플래그 아닌지 그런 거 확인하려면 신분증 확인 절차도 거쳐야 되지 계좌번호 확인 절차도 거쳐야 되죠. 여러 가지 그 베리피케이션 프로세스를 거친단 말이죠. 그러는 과정에서 그 원본 10만 원이라는 금액은 변화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얘를 항등함수에 집어넣어야지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등함수로 포장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값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하려고 항등함수를 실제로 은행 계좌이체에서 쓰고 있고 병원에서는 그 이제 이 MRI나 CT 촬영하면은 이게 동영상이기 때문에 파일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근데 병원에서는 환자를 치료한다고 하지만 이 환자가 과거에 아픈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전혀 다른 병원에 상관없는 의사가 감히 함부로 이유 없이 내 병력이나 내 개인 신상 정보를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조회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병원으로 환자가 이송을 했다 칩시다. 우리 병원에서 죄송하지만 우리 병원에서는 할 일이 다 있습니다. 치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형 병원으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지. 아프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생기게 되면 내 병원에서 지금 다 모은 이 환자의 그 어떤 그 영양 정보, 그다음에 뭐 상태 이런 거를 그 병원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지. 근데 그 데이터를 전송하려면 용량이 너무 커요. 근데 문제는 신호 처리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영상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일종의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꾼다고 얘기를 하는데 바이트 형태로 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JPEG이나 아니면 PNG 파일을 갖다가 일단은 어떤 코드로 바꿔요. 이진법상 뭐 1001, 1002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하나의 시그널로 바꿔가지고 원본을 압축시킬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문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게 돼요? 근데 그림을 문자로 바꿨다가 문자를 도로 그림으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상태 변화가 있으면 안 되잖아. 막 그림이 깨진다든가 갑자기 어디에 심경사진이 나온다든지 이 환자가 죽은 것처럼 막 하고 막 나온다든가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압축하고 해제할 때 그 이미지가 확실하게 원본이랑 같아야 된다 이거죠. 항등함수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거 가지고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 하여튼 항등함수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등함수는 별게 없고요. 1:1 대응이면서 값과 똑같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요 예시로 바로 가볼게요. 그 두 함수에 대해서 F는 항등함수고 G가 상수함수일 때 값을 구해봐라 이거예요. 나중에 일시정지 해보시고서 해설 다 있으니까 문제 풀어보고서 여러분들이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번 일시정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보시고 해설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숙제 나가게 될 텐데, 이제 선생님한테 직접적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요 프린트물을 받을 거 아니에요? 당장 내일부터. 그럼 요 프린트물 받은 거 가지고서 여태까지 강의 들었던 걸 참조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요 문제들은 어쨌든 난이도가 조금 있는 것들 선생님이 가져와서 넣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으로 갈게요. 오늘 마지막인데, 합성함수예요. 여기는 좀 설명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일단 기초적인 것만 할 거고요. 실질적인 거는 그 합성함수는 1부, 2부로 나눠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할 수가 없어요, 한 번에. 그러니까 합성함수하고 역함수는 3번에 걸쳐서 영상을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초급 단계에서부터 고급 단계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만큼은 그래요. 잘하는 친구들도 여기는 어려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에서 점수를 가르는 지점이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합성함수라고 말을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y는 x제곱 그래프가 있어요. 그리고 y는 x 플러스 1 함수가 있다 해볼게요. 그래갖고 위에 거를 fx 그 다음에 밑에 거 gx라고 했다. 이거 진짜 이거죠. 자, 이랬었을 때 우리 왜 해외 배송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뭐 퀵으로 뭐 이렇게 물건 배달해서 들어오면 얘가 하나의 플랫폼만 가지고 들어오진 않죠. 비행기 탔다가 뭐 버스 탔다가 택시 탔다가 차 탔다가 뭐 이렇게 그랬다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배달되고 하잖아요. 아직은 드론으로 통폐합된 게 아니니까 미래엔 그렇겠지만 그러면은 F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운송 수단이 뭐냐에 따라 바뀌죠. 그러나 물건의 본질은 안 바뀌거든.
근데 운송 수단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죠. 운임료 같은 거.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fx랑 gx가 있는데 이 fx랑 gx 사이에서 내가 f를 먼저 넣어요. 그럼 f 안에다가 g를 포장해서 넣는 거 하고 g 안에다가 fx를 포장해서 넣는 거 결과가 다르지 않겠어요? 다르거든요. 이건 이제 뭐 교환 법칙이 성립 안 된다. 이제 그것도 설명을 해줘야 되겠지만 일단 그거는 차치하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부터 설명을 해줄게요. 합성함수라는 거는 함수 두 개를 엮어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다른 함수에 원래 입력에 있었던 함수식을 그대로 새로 입력인 척하고 다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에 거를 보게 되면 f 안에다가 gx를 넣는 경우는 x라고 하는 제곱 요 통으로 되는 요 자리에다가 이 x 플러스 1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게 f의 gx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f 안에 g가 들어간 거죠. 근데 반대로 g 안에 f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 x 플러스 1 자리에다 x제곱을 넣어야 되니까 얘는 x제곱 플러스 1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왼쪽 거는 지금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로 나오는데 얘는 x제곱 플러스 1로 나오죠. 결과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합성함수는 기본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먼저 넣느냐가 that matters. 문제가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함수가 x에서 y로 갈 때, 그다음 y에서 z로 갈 때 이렇게 두 개가 주어지면 이 y가 물론은 여기서는 이제 파라미터로 사용될 수 있긴 한데 이 x에서 z로 한 번에 가는 걸 설명하고 싶다 이거죠. 그러려면은 당연히 중간에 매게 되는 두 개의 함수가 연결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호로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쓰게 돼 있어요. 합성했다 이 뜻이에요. 그 더트 프로덕트랑은 좀 다른 의미라서 요거는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원래 의미가 뭔지. 그냥 굳어진 것 같아요. 왜 우리 not-p도 보면은 반대라서 음수, 양수의 반대가 음수잖아요. 그래갖고 마이너스로 쓰다가 혼동수 있어가지고 물결로 바꿨다 그랬잖아요. 얘도 그거 비슷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이 함수 f의 치역이면 누구죠? 그러니까 x에서 y로 가는 거니까 y죠. 이 f의 함수값이 되는 y가 다른 함수 g, 그러니까 y부터 z로 가는 여기 정의역에 포함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f의 규칙을 가지고 받은 애들이 치역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공역도 있었을 거 아니야. 이 공역의 역할을 했던 애가 새로 인풋으로 들어갈 거예요. 입력으로. 그러면 치역은 공역의 부분 집합이었었지 원래도. 그쵸? 그 룰을 벗어나면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전혀 다른 함수를 다르게 잘못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치역의 일부가 공역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거는 함수 입력값이 마치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내가 돌을 던졌는데 벽이 있어가지고 3개는 다 통과를 했어요. 몇 개는. 근데 하나는 틱 도로 튀겨나온 거랑 똑같죠. 왜? 여기 막혀 있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 이러면 이건 함수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첫 번째 함수에서 입력대 출력의 관계가 있었으면 그 첫 번째에서의 출력이 두 번째에서의 입력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야 돼요. 못 들어가면 그거는 함수로서의 지위를 잃어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역의 값이 첫 번째 치역이 두 번째의 정의역에, 즉 공역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y가, 근데 여기 상황에서는 지금 y가 f의 공역이자 치역이니까 자동적으로 만족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x에서 y로 갔다가 z로 바로 가니까. 근데 만약에 x에서 y로 갔다가 y'에서 z로 간다고 하면 이 y와 y' 사이에 무슨 집합관계가 성립이 돼야 된다고요? 즉 x에서 y로 갔어 f로. 근데 y'에서 z로 간다 그러면 이 둘은 다른 집합이잖아요. 근데 그 집합이 다르면 안 되고 반드시 요 y가 y'의 부분 집합으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전제 조건이 깔려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무슨 소리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학생들이 다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x에서 y로 가는데 내가 아웃풋을 2, 3, 4, 5 중에서 2하고 4가 아웃풋을 받았어요. 출력으로 f에서. 그랬다가 이제 g라는 애를 내가 새로 정의를 할 건데 얘가 y'에서부터 z로 간다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 y'에서 z가 이 y'이 2, 3, 4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y'이 2, 4, 5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분명히 이 출력인 치역 2, 4가 2하고 4를 받았으니까 2, 3, 5라 해야 되겠네 그러면. 자, 그러면
내가 2하고 4를 받았어요. 그럼 2하고 4가 여기 있어야지 다른 입력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3이 있으면 이 4가 여기 자리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함수와 함수를 연결해서 합성을 했는데 그 사이에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애가 서로 부분집합의 관계를 성립을 못 시키면 그게 안 된다고요. 함수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린다고요. 그거 조건 관련해서 학생들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나중 가면. 자, 일단은 어쨌든 좀 이제 합성함수 자체를 좀 이해를 해볼게요. fx가 2x 플러스 3이고 y가 gx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얘는 두 개의 함수인 거야. 근데 그 상태에서 이거의 값을 구하라고 하면요. 자, 지금 이제 요렇게 돼 있고 g에 도트 f에 괄호 닫고 5라고 돼 있죠. 이러면 fx에다가 먼저 5를 입력값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f에서 5를 구한 치역을 g의 x 대신에 입력값으로 집어넣어라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5를 대입해.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13 나오죠? 그 13을 여기다 다시 대입하라고요. 그래서 169 빼기 78 더하기 10해서 101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이거죠. 자, 합성함수식 구하기라고 얘기하면 자, f하고 g를 집어넣으니까 얘를 g에 있는 입력을 f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3에 이 x제곱 플러스 1을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밑에 보면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죠? 근데 g를 나중에 넣고 f를 g에다 넣게 되면 f를 g에다가 통으로 다 집어넣게 되면 3x 빼기 2의 제곱 형태로 들어가야 되지. 그걸 전개하면 전혀 다른 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즉 f 도트 g하고 g 도트 f하고는 똑같은 입력 x에 대해서 같을 수가 없다. 교환 법칙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합성함수의 주요 성질.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보면 교환 법칙이 일반적으로 성립 안 돼요. 근데 결합 법칙만큼은 항상 성립해요. 아래? 이게 뭔 소리냐면 함수가 3개가 있어요. 근데 이때 함수를 첫 번째 순서만 바뀌지만 않으면 h하고 g를 묶어서 먼저 하고 f를 하든 h를 놔둬놓고 g하고 f를 먼저 묶어서 하든 상관이 없어요. 왜? 아니 교환 안 된다면서요. 무는 순서가 다르면 교환 순서 다른 거 아니에요? 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결국 최종적으로 받을 때 이 관계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만약에 F부터 내가 먼저 했어. 그럼 F에 의해서 지위를 받은 애가 G나 H의 합성함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G부터 여기는 지금 G를 받고 H를 받죠. 그러면 내가 G에다가 뭔가를 넣고 H에서 받은 애가 있고 F로부터 받은 애가 있어요. 이 둘이 일치를 한단 말이죠. 결국에는 그런 의미거든. 그게 된다는 건. 그래서 이거는 직접적으로 뭐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보면서 하면 되긴 하는데 지금 여기서 모든 예를 다 들어주기에는 시간적으로는 좀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 1, 2, 뭐 그 다음에 4, 5, 그 다음에 7, 8, 10, 11 일단 해볼게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요걸 순서대로 바꿔. 내가 1에서 4로 가고 2에서 5로 가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 상태에서 이거 두 개를 자리를 바꿔도요. 지금 얘네끼리는 4에서 7로 가고 5에서 8로 가는 게 서로 관계인 거지. 그럼 자리를 뒤집었다고 하더라도 얘네들끼리 안에서는 요거끼리 안에서는 7에서 4로 가고 5에서 8에서 5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앞뒤인 1, 2와 10, 11 사이에는 관계가 바뀌는 게 없죠. 똑같은 방법으로 4하고 5하고 1하고 2 사이에서 자리를 바꾸더라도 4에서 1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 걔가 7로 들어가고 5에서 2로 들어갔다가 2에서 8로 갈 수 있잖아. 그래서 합성함수에서는 결합법칙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예시 들면서 제대로 더 할 거예요. 오늘은 합성함수의 도입 부분만 맛배기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 교환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교환법칙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항등함수예요. 항등함수는 자리를 바꿔도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항등함수에 대해서만큼은 자리를 바꿔도 합성함수가 교환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역함수에 대해서도 일부 되는데요. 역함수는 자리를 바꾸는 거죠. 근데 역함수라고 하면 거꾸로 돌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에서 y로 갔다가 쌤이 아까 얘기한 게 그거야. x에서 y로 갔는데 y에서 x로 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역함수예요. 근데 갔다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결국 x에서 y로 갔다가 다시 x로 오면 항등함수랑 똑같은 꼴이 됐죠. 바뀐 게 없잖아. 그러면 이거는 교환법칙이 성립이 돼요. 자리를 바꾸더라도 그게 그거니까. 이해됩니까?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역함수 관련된 건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역함수는 x하고 y를 자리를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죠. 문자끼리. 앞에서 우리 했었어요. y는 x 대칭일 때
함수 식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려면 x하고 y를 문자 자리만 바꾸라 그랬었죠. 그런 거 했었습니다. 이제 그거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정한 개수를 가지는 1차 함수의 합성도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되거든요. 근데 요런 케이스들은 이제 그때 합성 함수 하면서 좀 더 깊게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에 추가될 내용으로 생각해 주셔도 좋아요. 오늘은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합성 함수의 결합 법칙을 설명하는 게 있는데요. 밑에 보면 예시가 있어요. x 플러스 1이랑 2x랑 x제곱이 있어요. 자, 되는지 볼게요. 그냥 확인해보는 게 제일 빨라, 이런 거는. 자, f를 먼저 집어넣어요. f를 먼저 x 플러스 1을 해가지고 집어넣어. 근데 x 플러스 1을 집어넣을 건데 지금 보니까 h하고 g끼리 묶여있죠. 일단 g에다가 h를 먼저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h 자리에 gx를 넣어야 되니까 x제곱 자리인데 요거를 2의 x제곱으로 바꿔야 되겠지. 그래서 4x제곱 나와요. 밑에 있는 것처럼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 4x제곱 자리에다가 x 플러스 1을 넣어요. 그래서 4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이 돼서 4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4 나왔어요. 근데 밑에 거 보면 이번에는 f를 g에다 넣어서 그 다음에 h랑 할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먼저 g하고 f의 합성함수를 해보니까 2x 자리에다가 x 플러스 1을 넣지. 그래서 2x 플러스 2가 나와요.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x제곱에. 그럼 2x 플러스 2에 실제로 제곱해보면 똑같이 나와요. 신기하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지금 여기 사이에서 가운데 g가 보이죠? 이 g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위치가? 안 바뀌었지. 그러니까 결국에 f에서 g로 간 다음에 g에서 h로 가나 h에서 g로 갔다가 f로 가나 그 g는 가운데서 똑같은 다리 역할을 한다고요. 아까 쌤이 위에서 그래서 얘기했었잖아. 앞뒤가 다른 함수들이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가운데가 똑같은 함수가 그냥 자리를 바꿔주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결합 법칙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많이 이용해요. 자, 그 다음에 합성함수를 추정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이제 f에 n제곱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쓸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fn을 f에다가 f에 n- 이렇게 해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1번 함수, 2번 함수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얘기하는 거야.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요. fx가 x 플러스 7인데 f5의 경우에 63이다. 이때 입력값은 얼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대로 해야 되거든. 그래서 f1이 f랑 같으니까 반복되는 거를 규칙성을 찾아서 진행을 해야 돼요. f의 1이 x 플러스 7이에요. 근데 f의 2라는 놈은 그러면 결국에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 f의 자리에다가 나를 한 번 더 집어넣는 거지. 이렇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x 플러스 7이니까 원래는 f에다가 x를 넣으면 그냥 x 플러스 7이지. 근데 그거에다가 다시 한번 f의 두 번째, 그러니까 x 플러스 7의 자리에 x 자리에다가 x 플러스 7을 다시 한번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x 자리에 x 플러스 7 다시 넣었으니까. 이걸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x 플러스 7에 7씩 계속 상수항이 늘어붙게 되는 형국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거를 바꿔서 표현해보면 결국에 fn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이걸 일반화한다 그래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일반화 여러분들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앞으로도 많이 하게 될 거라서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괜찮겠죠? 이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fn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거를 이제 숫자로 설정해 놓고서 a 값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7n이 됐을 거야. 근데 7n하고 a하고 근데 l에 5가 들어갔으니까 35를 더하는 거죠. 그랬더니 63이라고 그랬으니까 a가 28이 답이 나오는 거죠. 좀 어렵죠. 이런 형태는 이제 문제 풀면서 좀 더 상황을 볼 거예요. 자, 그래서 합성함수를 조금 이제 그 도식화해가지고 볼 필요가 있는데 스케매틱으로 보면은 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의역의 x에 대해서 첫 번째 입력값 x가 들어가면 그게 이제 첫 번째의 치역 y를 만납니다. 그게 fx가 됐죠. 이걸 f로 내가 정의한 거야. 근데 g에다가 도트 f로 하게 되면 gf 이렇게 해가지고 합성을 하게 되면 f에다가 그 다음에 g로 가는 거죠. 그래서 g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새로운 함수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름길 가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여기 말한 대로. 근데 여기다가 이제 리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리스케일은 뭐냐면 스케일 웅장하다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뭔가 볼거리도 많고 뭔가 양적으로 많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부터 10까지 1씩 자연수 그러면 몇 개 들어가? 10개 들어가지. 근데 만약에 0부터 10까지 0.1 단위로 다 점을 찍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0부터 1까지만 해도 10개 있지. 근데 그런 애가 1부터 10까지 10개 있죠. 그러니까 100개 찍히죠. 그러면 어느 게 더 촘촘해? 10개 찍은 거보단 100개 찍은 게 촘촘하죠. 요걸 스케일링이라고 해요. 이렇게 바꾸는 걸.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그러니까 0부터 10까지를 1단위로 찍어도 될 걸 굳이 0.1씩 세밀하게 찍는다. 이거를 리스케일링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화면이 이렇게 확대되다가 축소됐다는 거지. 이거랑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였던 게 요 흰색 전체였다가 내가 쭉 줌인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일부분만 보여줘. 그러면 내가 분명히 화면의 크기는 고정돼서 양쪽 끝으로 있는데 이걸 쭉 축소해서 줌아웃해서 가지고 이렇게 바깥으로 빼서 보면 그 입력의 범위가 커져서 이렇게 확장되는 거죠. 이걸 리스케일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우리가 합성함수를 하게 되면 맨 처음에 F로 들어가는 정의역이 1부터 100까지 100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걔가 어떤 함수의 규칙이 항등 함수가 아닌 이상은 이게 예를 들어서 y는 2x 그래프를 생각해볼까? 얘기 쉽게 2x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fx를 넣었는데 얘가 2x예요. 그러면은 내가 입력을 1부터 100을 넣었으면 출력은 어떻게 되죠? 2배니까 2부터 200까지 되는 거지.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는 자연수가 100개 있다고 치더라도 2부터 200까지는 자연수가 199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합성함수의 특성상 그 2부터 100까지의 y 값을 결국 그 다음 함수의 녀석의 입력값으로 x자리에 2부터 100까지 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의 스코프로 보던 걸 2부터 200까지의 스코프로 확대해서 보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갖다 리스케일링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고 특히 20계열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대학교에서 너무 당연하게 배우는 거니까 알아두세요. 근데 이제 요거 이제 비율 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함수식을 바꾼다는 얘기는 결국에 비율이 바뀐다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이거는 합성함수 그래프 그릴 때 매우 중요하게 작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영상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는 못해요.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 합성함수 내용이 많아서 언급할 게 많다고. 그래서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그리고 합성함수 성질 가지고 예제 푸는 거 그런 건 따로따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심화 버전으로 해가지고 계속 나올 거니까 지금은 개념을 심는 단계니까 물 주는 건 따로 해야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숙제가 나가는데 이건 이제 오프라인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어쨌든 배울 거니까요. 아마 요거 관련된 해설 영상은 금요일 좀 올라가지 않을까. 스크린러 보고 나서 스크린러 해설하면서 요거가 비슷한 문제를 낼 거기 때문에 미리 연주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 그러니까 합성함수를 이제 제대로 하는 방법을 나중에 아셔야 된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 조금 프리뷰인데요. 유리식이라고 하는데 유리식은 별게 없어요. 그냥 유리 함수 들어가는 파트의 도입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할 건데 a분의 b꼴로 표현할 수 있거나 b분의 a꼴로 표현할 수 있는 걸 유리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3분의 4 이러면 유리수죠. 근데 x 플러스 3분의 4 이러면 유리식으로 바뀌어요. 미지수가 들어가야 돼요. 이런 걸 유리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리식인 거를 골라라 라고 하면은 x 빼기 1분의 x제곱 플러스 1 그리고 a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나머지는 유리식이 아니에요. 근데 다항식의 분모가 1이면 이건 1분의가 되니까 유리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수로 표현할 수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유리식의 덧셈과 뺄셈 사칙연산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쉬워요. 그냥 통분하면 돼요. 뭐예요 이거?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공통 수학, 고등학교 수학인데. 근데 곱셈, 나눗셈까지는 괜찮거든. 그냥 하면 돼요. 하던 대로. 여러분들 하던 대로 번분수꼴이나 그런 거 나오는 거 그냥 곱하고 약분하고 바꾸고 인수분해하고 인수 찾아서 나누고 식을 단순화 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걸 연습하는 겁니다. 근데 복잡한 유리함수를 다루기 전에 하는 거예요. 일부러 연습시키는 거지. 근데 나눗셈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분자를 분모로 나누어 가지고 못가 나머지 정의 쓰는 거 있죠. 그런 거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분의 2랑 3x 플러스 7이면 분모 분자의 이 두 식은 서로서 관계가 되는 게 맞긴 맞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누기를 하는 거죠. 일부러. 얘를 3x 플러스 2로 나눈다 치는 거야. 그러니까 3 곱하기 x 플러스 2 형태로 만들어주면 얘는 3의 배수로서 나눠진다라고 해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그러면은 그거를 분모랑 똑같이 해서 약분해줄 수 있도록 묶고 찌꺼기 분자들과 그대로 두고서
이걸 분리해요. 쪼개가지고 x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2하고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눈 다음 요 왼쪽 거는 나머지는 사라져서 없어지는 거죠. 요런 게 차수 낮추기예요. 요런 거 조금 복잡하고요. 뭐 그런 거 이외에는 뭐 비례상수 이용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실질적으로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요 부분을 조금 더 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까지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이제 여기가 이제 끝으로 마무리 짓는 건데 함수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는 요런 정도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합성함수가 굉장히 짜증난다. 그리고 심지어 역함수는 나가지도 못했다. 그래서 하루 만에 다 정리하기에는 함수가 너무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어쨌든 합성함수가 여러분들 기말고사의 성적을 가르는 1등급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의 갈림길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함수 관련된 부분은 좀 잘 복습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중학교 2, 3학년 내용들 고생하셨고,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 이제 유리식이랑 역함수 그리고 합성함수 조금 어드밴스드 버전 좀 볼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